모두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채널의 사연을 듣고 위로와 힘을 얻으실 텐데 저 또한 그런 사람 중 하나입니다. 제가 산전수전을 겪긴 했지만 사연을 적을 정도는 아니었는데 작년에 있었던 쇼킹한 일로 이렇게 용기를 내어 글을 쓰게 되었답니다. 결혼 후 저를 심하게 괴롭히던 악덕 시어머니의 만행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마지막 엔딩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반전이 담겨 있으니까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조금 가난한 집에 외동딸로 태어나 성장했습니다. 배를 곪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옷과 신발을 한 번도 새 것을 입어보지 못했답니다. 엄마가 작아서 입지 못하는 사촌 언니들 옷과 신발을 받아오셔서 그걸 입고 자랐네요. 부모님은 함께 헌책방을 운영하셨습니다. 10평도 되지 않는 지하 사무실에서 헌책을 매입해 조금의 이윤을 붙여 판매를 하시는 거로 돈을 버셨어요. 헌책방은 호화기를 한 번도 타보지 못하고 매달 어렵게 지낼 정도의 수입만 가능했답니다. 그래도 세 식구가 먹고 사는 데에는 크게 지장이 있진 않았어요. 부족하긴 하지만 행복지수가 높아서 이대로 사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라 여기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절망적인 일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집 분위기 메이커이자 열정적인 아빠가 헌책방 수입이 많이 부진해서 용달리를 시작하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차 사고가 나서 돌아가셨습니다. 침대 배달일이 들어와서 고속도로를 타고 달리시던 중 4.5톤 트럭이 싣고 있던 쇳덩이들이 우르르 쏟아지면서 많은 운전자들이 다치고 사망하는 큰 사고였어요. 아빠뿐만 아니라 다른 집 가정도 가장을 잃은 슬픔에 빠져 합동 장례식을 진행했답니다. 아빠의 부재로 저와 엄마는 피폐한 정신으로 하루를 겨우 버텨냈어요. 그나마 저는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어울리며 위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엄마는 책방에 손님이 거의 없어서 대화할 상대도 위로를 받을 사람도 하나 없었습니다. 결국 엄마는 심각한 우울증에 걸려 일상생활을 하는 게 불가능하게 되셨어요. 제가 정신과에 모셔가긴 했지만 나아지는 건 아주 미미했고 달라질 조짐이 보이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힘든 생활을 하시던 엄마는 어느 날 학교를 다녔는데 핏기 없는 얼굴로 누워 계셨어요. 그 순간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 간신히 손을 움직여 엄마의 코와 입에 가져다 댔더니 호흡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는 심폐소생술을 하는 거라 배운 적이 있어서 엄마의 가슴에 제 손을 세게 밀면서 숨이 돌아오길 기다렸어요. 119에 신고해서 어떻게 조치할지 지시를 받으면서 비지땀을 흘리며 엄마를 살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구급대원이 와서 확인하자 이미 숨은 거둔 지 몇 시간이 지난 것 같다며 들것에 엄마를 옮기고 하얀 천으로 전신을 덮고 병원 영안실로 옮겼답니다. 아빠에 이어 엄마까지 잃어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여러 날을 보냈는데 집주인이 찾아와 월세를 언제 낼 거냐고 물으셨을 때부터 마음을 독하게 먹기로 했습니다. 당장 먹을 쌀도 없었으니 돈을 벌어야 했죠. 그래서 학업을 하면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야자가 있긴 했지만 선생님께 제 상황을 전해드려서 오후 4시에 하교하고 동네 서점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 책방 일을 도운 경험이 있어서 쉽게 자리를 구할 수 있었네요. 책방 사장님은 제가 안쓰러웠는지 동정과 연민 때문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월급을 두둑하게 주셨답니다. 게다가 월세 낼 게 모자르거나 학교에 낼 돈이 부족하면 언제든지 갑을 해주셔서 크게 신세를 졌습니다. 그렇게 고3 숙련 정날까지 알바를 하며 공부까지 한 저는 아주 독하게 살았습니다. 알바 때문에 성적이 떨어졌을 거라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는 잠자는 시간을 대폭 줄이며 공부를 이어갔기 때문에 수능 걱정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수능 점수는 400점 만점에 380점 정도가 됐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이름 있는 대학에 충분히 들어갈 성적이었죠. 저는 제가 받은 점수로 수석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학과를 찾아 대학에 장학생으로 들어갔답니다. 대학생활도 알바는 해야만 했습니다. 월세와 생활비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갔기 때문에 수업을 마치면 책방에서 그대로 일했는데 알바를 하나 더 추가해서 호프집에서 4시간을 일했네요. 이때도 저는 잠자는 시간이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장학금을 놓치면 대출을 받거나 휴학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악착같이 공부해서 졸업할 때까지 과 수석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에 지원했는데 운이 아주 좋았는지 단번에 합격했답니다. 그때 축하한다는 대기업 담당자의 연락을 받았을 때는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그동안 부모님을 여의고 혼자 악착같이 살았던 날들이 떠올라 밤을 지새우면서까지 눈물이 그치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큰 목적을 달성한 저는 하고 있던 알바를 모두 그만두고 회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듣던 대로 대기업은 잦은 야근과 과중한 업무를 맡아 조금 힘이 들었는데, 제가 혼자 돈을 벌면서 공부하던 시기에 비하면 세 발에 피어서 회사에 다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기쁜 일이었답니다. 그때부터는 시간의 압박을 당하지 않고 회사와 집으로 가며 꽤 여유로운 생활을 보냈고, 마음에도 여유가 찾아와 취미로 책도 읽고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애정결핍과 우울증이 알게 모르게 가슴 안에 있었는데 그걸 채우지 못하고 바쁘고 미련하게 살아와서 이제야 해소하려고 이것저것 도전하면서 지냈네요. 그러다 취미활동 말고도 다른 것으로 가슴속의 허전함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게 된 거죠. 그이는 회사 선배의 소개로 만나게 된 사업가였는데 처음 저를 보자마자 반했다며 애정공세를 실컷 퍼부었답니다. 처음엔 사랑이 뭔지 몰라서 거절하고 튕기기만 했는데 어느새 그이가 보이지 않으면 불안하고 보고 싶어서 그의 마음을 받아주게 되었답니다. 처음 남자를 사귀는 거라 무엇을 어떻게 할지 잘 몰랐는데 남자친구가 자기가 주는 사랑만 받으면 충분하다며 아낌없는 사랑만 받으며 연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랑을 받다 보니 주는 방법을 스스로 깨달아서 그이에게 배운 대로 사랑을 베풀었답니다. 수년 동안 연애를 하다 보니 30이라는 나이가 되었고 다른 꿈이 생겼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남편과 자식을 낳고 평범하면서도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이었죠. 그런 운명의 남자는 감사하게도 제 옆에 있었으니 결혼만 하면 다 이룰 수 있었답니다. 남자친구는 저와 같은 마음인데다 진작부터 결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제 속마음을 말하기도 전에 프로포즈를 해서 무척이나 고마웠네요. 정아야, 우리 그만 사귀고 결혼하자. 난 너랑 늙어 죽을 때까지 함께하고 싶어. 오빠, 나도 마찬가지야. 오빠만 있으면 나 외롭지도 우울하지도 않아. 나한테 과분한 남자인 걸 알지만 내 남편으로 욕심내고 싶어. 야, 내가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어? 이거 고맙네. 그럼 우리 결혼하는 거지? 당연하지. 오빠가 나한테 프로포즈를 안 했으면 죽도록 매질을 했을 거야. 저희는 그렇게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고 그동안 미뤄왔던 시어머니와의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이자 남편이 될 훈석 씨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외아들이었습니다. 그이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눈으로 보지 않았어도 얼마나 귀하게 컸는지 느껴졌고 저와의 결혼을 쉽게 허락되지 않을 거라는 걸 예감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 댁에 찾아갔는데 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는지 친절을 베푸시고 환대해 주셨답니다. 어머나, 우리 훈석이가 어떤 아가씨를 만나나 했더니 이렇게 예쁘고 귀여운 여자를 만나고 있던 거야? 아가씨 잘 왔어요. 우리 같이 밥 먹으면서 이야기 나눕시다.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저도 상 차리시는데 도와드릴게요. 아니에요. 귀한 손님한테 일을 시킬 수가 있겠나. 아가씨는 편하게 앉아 있어요. 잠시 후 시어머니가 정성스레 차린 밥상 앞에 앉았는데 쉽게 음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긴장되기도 했고 저에 대한 질문에 답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제 밥그릇에 고기를 얹어주며 긴장 풀고 식사를 하라고 해서 겨우 한 숟갈을 떴는데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떨고 있었습니다. 정아씨가 많이 떨리나 보네. 마음 편하게 먹어요. 나 그렇게 꽉 막힌 꼰대 아니니까. 듣지 않니 대기업에 다니는 수재라면서? 그것만 봐도 정말 마음에 드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아, 운이 좋아서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사업하는 오빠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에이, 얘랑 아가씨랑 비교할 거 없어요.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만 살면 되지. 아, 그럼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시나? 기업 간부? 사업가? 아니면 공무원? 드디어
울 것이 왔구나 생각하고 어렵게 입을 떼어 대답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17살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사고로 돌아가시고 엄마는 아버지를 잃고 심각한 우울증을 겪으시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습니다. 제 대답을 들은 시어머니는 귀신이라도 보신 것처럼 넋을 잃은 표정을 지으시며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아니, 부모님 둘 다 돌아가셨다고? 그리고 엄마라는 사람은 사고가 아닌 극단적 선택으로 떠났다고? 나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그냥 평범해도 허락해줄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건 뭐 시궁창에 빠진 집구석의 자식이었어? 야, 박훈석, 너는 뭐가 모자라서 이런 여자를 집에 데리고 온 거야? 엄마, 정화 부모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든 정화 책임이 아니잖아요. 부모님을 잃고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걸 보면 모르시겠어요? 생활력 강하고 정신력, 현명함, 이런 게 절로 느껴지지 않아요? 정화는 제가 본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하고 예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색안경 쓰지 말고 정화 한 사람만 보고 판단해주세요. 이게 엄마를 가르치려고 드는 거니? 내가 널 키우려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한지 잊은 거야? 됐다. 이 결혼은 무조건 한대. 부모 형제 멀쩡하게 있는 집안이 아니면 널 아무한테나 줄 수 없다고. 그 말을 듣는데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해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른이라면 당연히 반대할 수 있는 조건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밥상 앞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시며 쿵 하고 문을 닫으셨습니다. 이에 오빠는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와 시어머니 의견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결혼할 거니 걱정 말고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든 시어머니의 마음을 돌려보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남편의 설득에 전혀 넘어오지 않으셨고 제가 시댁에 찾아가면 문전박대를 하셨습니다. 제가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고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지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말할 기회를 주지 않으셨죠. 급기야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다른 조건 좋은 여자들과의 선자리를 알아보셨어요. 저에게 예쁘고 대단한 여자들의 사진을 보내주면서 이 정도로 남편을 만나려고 하는 여자들이 많으니 그만 떨어져 나가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이 결혼은 성공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 남편에게 이별을 고했답니다. 오빠, 우리 이제 그만하자. 어머님이 완강하시니 어쩔 수 없잖아. 그동안 좋은 인연이 된 것만으로 만족하니까 이젠 각자 갈 길을 가는 게 서로를 위해 좋겠어. 정화야, 그게 무슨 소리야. 너 나랑 헤어질 수 있어? 난 절대 그렇게 못해. 내가 널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알면서 이별을 하자니 난 너랑 헤어지면 폐인이 될 거야. 인생 포기한 낙오자로 평생을 살아갈 거라고. 그럼 어떡해. 벌써 몇 달째 나를 문전박대하고 치고 계시잖아. 마음의 문을 절대 열지 않으신다고. 다른 방법이 없잖아. 어머님은 벌써 오빠랑 결혼할 여자들을 줄 세워서 선을 보게 하시려고 해. 나 같은 건 절대 며느리가 될 수 없다고 못을 박아두셨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겠어? 그러자 남편은 다른 방법을 실행해야겠다며 자기만 믿고 따라오라고 하더군요. 저는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그이에게 고맙기도 했고 헤어지자는 말을 하지 않고 다른 돌파구를 찾겠다는 말에 따르기로 결심했답니다. 그리고 남편이 결정한 방법은 시어머니 허락 없이 살림을 차리는 거였습니다. 이게 맞나 싶긴 했지만 이미 사랑의 힘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바람에 저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어 남편을 의견대로 살림을 차렸답니다. 그이는 저희의 신혼집이 차려지고 몇 달 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시어머니를 저희 집으로 모셔왔답니다. 엄마, 저희 벌써 혼인신고도 끝냈고 살림도 차렸어요. 백년가약을 맺은 부부니까 더는 반대하지 마세요. 이놈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어? 너 인연, 네가 이걸 다 계획한 거지. 남의 집 아들을 꼬셔서 이따위 짓거리를 벌여? 애미애비 없이 자란 무직한 티를 내는구나. 이 썩을 년. 시어머니는 이 모든 게 제 머릿속에서 나온 계획이라며 확신하시며 손을 들어 뺨을 날리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남편이 앞에서 막아줘서 딱이 맞는 걸 피할 수 있었죠. 그리고 남편은 그동안 묵혀왔던 말을 큰 소리로 꺼냈습니다. 엄마, 그동안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살았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매를 맞아가면서 공부했을 때도 반항 한번 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공부만 했잖아요. 제가 어릴 때 기억을 소환하면 엄마가 얼마나 미웠었는지 아세요? 저는 그 과거가 학대로만 기억한다고요. 성인이 되어서도 엄마가 하라는 대로 살았으면 됐잖아요. 결혼은 제가 하고 싶은 사람과 하게 내버려 달라고요. 이놈의 새끼. 그럼 끝까지 내가 시키는 대로 살 것이지. 왜 이제 와서 반기를 드는 거야? 너, 나 아니었으면 이렇게 사업가로 성공할 수 있었을 것 같아?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날 꼭두가시로 그만 생각하고 놓아달라고요. 제발요. 그이는 아팠던 과거 이야기를 시시콜콜하더니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저와 행복하게 살고 싶으니 한 발 물러나 달라고 부탁의 말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을 설득하고 또 설득했죠. 그러자 허가 가라앉은 시어머니가 어렵게 입을 떼셨답니다. 에휴, 자식 하나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맞다니. 그래, 이미 혼인신고까지 하고 살림도 차렸으니 내가 뭘 다 할 수 있겠냐. 니들이 그렇게 결혼하고 싶어하니 내가 물러서마. 드디어 시어머니가 허락의 말씀을 하시자 저는 눈물을 보이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저희 진짜 잘 살게요. 당연히 그래야지. 앞으로 내가 널 딸처럼 생각하고 잘 가르치고 아낌없이 베풀 테니 그런 줄 알아라. 네, 무엇이든 가르쳐 주세요.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시어머니께 허락을 받게 되어 뒤늦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가 배울 게 많다며 신혼집에 매일같이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퇴근 시간에 맞춰 오시기도 했고 주말 내내 저희 집에 머무시며 살림과 요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남편은 결혼식을 올리고 나자 사업이 번창해서 눈 뜰 새 없이 바빠서 매일 야근과 주말 출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와 둘이 보내는 시간이 아주 많았답니다. 내 아들은 바빠서 오늘도 늦는구나. 뭐 잘됐네. 눈치 볼 사람이 없으니 말이야. 시어머니는 저에게 가르침보다는 씻자 노릇이 뭔지 제대로 보여주셨습니다. 남편의 빨래는 세탁기로 하면 안 된다며 모두 손으로 빨게 하셨고 집안 청소는 기계로 하면 안 된다며 빗자루질과 걸레질을 시키셨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빗자루로 청소하는 것과 손빨래하는 동영상을 찍어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마른 행주로 물기가 하나도 없이 닦아야 했고 냉장고 청소를 매일 해서 검사를 맡아야 했습니다. 또 전기밥솥을 쓰지 못하게 하시고 돌솥에 밥을 하라 시켰습니다. 반찬에는 조미료를 넣으면 안 되고 멸치와 다시마를 우려서 간을 내게 하셨고 국이나 찌개를 끓여도 간단하게 만들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시어머니 당신이 남편을 이렇게 뒷바라지 해왔다며 저에게 똑같이 하라고 하신 거죠. 이 사실을 남편에게 물었더니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이는 집밥보다 사먹은 밥이 월등하게 많았다 전했고 시어머니가 살림을 등한시하고 밖으로 나가 노시는 날이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다 받아주지 말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말라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입장에서 그러기 쉽지 않아 당분간은 장단을 맞춰드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시키는 일을 제대로 하자 다른 트집을 잡아 심하게 갈구고 혼을 내셨답니다. 속옷 서랍장을 여시더니 무슨 이유에서인지 고함을 치며 화를 내셨어요. 너 이게 뭐하는 짓이야? 감히 내 아들 속옷 위에 네 속옷을 올려? 믿을 수가 없다. 네 년이 내 아들을 밟고 올라가겠다는 거냐? 네? 어머님, 그냥 속옷을 갠 순서대로 넣었을 뿐이에요. 자리가 부족해서 겹쳐진 것 뿐이라고요. 이게 무식한 티를 벗지 못했구나. 남편 물건을 개준 물건 아래 두는 건 길을 막는 행위라고. 당장 내 아들 속옷 위에 네 속옷을 치워라, 어? 그리고 이건 또 뭐야? 티셔츠를 다리지도 않고 넣어놨네. 네 년이 입는 옷을 쑤셔넣는 건 상관하지 않겠는데 내 아들 옷은 속옷하고 양말까지 깔끔하게 다림질을 해놔라. 그래야 밖에서 일할 때 길을 짝짝 펴는 법이니까. 양말까지 다림질을 하라고요? 어머님, 그런 건 재벌가에서도 하지 않을 거예요. 너무 말도 안 되는 걸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에서 노는 것도 아니고
그 이하고 똑같이 밖에서 힘들게 일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 말이 기가 막히다며 혀를 차시더니 뺨을 날리셨습니다. 짝소리가 집안을 울렸고 제 뺨은 뜨겁게 달아올랐죠. 이게 남의 아들을 멋대로 뺏어갔으면 이 정도 요구는 당연히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야 이년아, 고아년한테 내 아들을 준 것도 억울한데 이젠 대들기까지 하는 거냐? 아가리 닥치고 내가 시키는 거 하나하나 적어서 실행하도록 해. 그리고 너랑 나 둘이 있었던 일을 훈석이한테 이르지 마라. 모자 사이를 갈라놓을 소리를 했다간 네 주둥아리를 갈라놓을 줄 알아. 저는 뺨을 부여잡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격을 했다간 더 일이 커지고 난리가 날 테니 그냥 수그리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낫겠다 싶었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살림을 이어나갔고 하나하나 동영상으로 찍어서 시어머니께 검사를 맡았습니다. 제가 일을 제대로 잘했더니 다른 잔소리와 갈굼을 시작하셨어요. 결혼한 지 3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왜 아직 아이가 들어서지 않느냐며 욕을 하셨답니다. 너 말이야, 왜 아직도 소식이 없는 거냐? 혹시 몸에 문제라도 있는 거야? 네? 아니요. 어머님 저희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조금만 더 있다가 아이를 가질 생각입니다. 뭐야? 그럼 일부러 임신을 미루고 있다는 거냐? 이게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 야, 내 아들이 3대 독자라는 거 알지? 빠른 시일 내로 애 가져라. 그리고 무조건 아들로 낳아라. 계집은 필요 없으니까 빠른 시일 내로 임신하도록 해. 시어머니는 임신을 강요하는 건 물론이었고 사내 아이를 낳아야 한다며 부담을 팍팍 주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시어머니 눈빛을 봤더니 100% 진심이셨어요. 만약 딸을 낳았다간 쌍욕을 먹고 따귀를 날릴 기세로 느껴졌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 말을 전했습니다. 그동안 숫자 노릇을 당한 건 비밀로 하고 있었는데 임신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었으니 정확하게 시어머니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벌써 아이를 갖느냐며 시어머니께 전화를 해서 저에게 부담 주는 말을 하지 말라고 말했답니다. 그리고 신혼집에 오는 횟수도 줄였으면 좋겠다며 제가 시키지도 않은 말을 하더라고요. 이튿날 시어머니는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달려와서 저에게 온갖 쌍욕과 막말을 하셨습니다. 애미애비 없이 컸다 해서 불쌍하게 봐주려고 했는데 아주 꼴이 9 달린 여우였구만. 니년이 내 아들한테 무슨 말을 어떻게 했길래 나한테 짜증을 내는 거냐? 니년이 이간질하는 바람에 우리 모자 사이가 벌어지길 바라는 거지. 어머님 그럴 리가요. 저는 그냥 아이를 갖자고 말한 것 뿐이에요. 그리고 어머님이 다녀가신 건 집안 곳곳에 흔적이 있어서 눈치를 챈 거라고요. 또 말대답하는 거 봐라. 어떻게 넌 한 번을 마음에 드는 소리를 하지 않는 게냐? 여하튼 너랑 나 사이에 있었던 일은 절대 입도 뻥긋하지 마라. 알아들어? 그리고 애는 부부가 잠자리를 하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네가 잘하는 여우짓을 해서 잠자리로 잘 꼬셔보라고. 시어머니는 듣기 거북한 말씀까지 하시면서 호되게 혼을 내셨습니다. 이에 저는 더 이상은 참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대들고 말았답니다. 어머님, 해도 너무하시네요. 제가 여우짓을 잘한다고요? 게다가 부부관계 훈수까지 두시는 거예요? 어머님, 제가 아무리 만만한 며느리여도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발 좀 말씀을 막 하지 좀 마세요. 요년이 뭘 잘못 처먹었나? 감히 울어볼 시애미한테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화를 내? 안 되겠다. 너같이 싹수가 노란 년은 처맞아야 정신을 차려. 빗자루가 어딨어? 아, 여기 있네. 너 손바닥 대라. 네? 어머님 진짜 그만하세요.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빗자루로 제 등에 휘둘렀는데 이를 손으로 잡았습니다. 이년이 지금 뭐하는 짓이야? 이거 안 나? 네, 못 놓습니다. 제가 맞을 짓을 한 것도 아니고 행여나 혼낼 짓을 했더라도 이렇게 매질을 당하는 건 정당하지 않다고요. 이거 내려놓으시고 당장 돌아가세요. 시어머니가 힘으로 당하지 못하는 걸 깨닫고는 거친 숨소리를 내며 빗자루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곤 겁을 먹었는지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시댁으로 돌아가셨답니다. 저의 반격에 시어머니는 신혼집에 거의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또 말도 안 되는 살림 방법을 하지 않았고 동영상을 보내
검사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분노를 표출하길 잘했다고 스스로를 칭찬했고 보통의 일상을 지내게 되었답니다. 해가 한번 바뀌는 동안 평화롭고 안정적인 결혼 생활이 이어졌고 남편과 같이 웃는 날의 연속이었습니다. 또 금슬이 좋아서 자주 뜨거운 사랑을 하곤 했죠. 그래서 시어머니 말씀과 별개로 아이를 가지고 싶었습니다. 이제 때가 왔다고 판단이 든 거죠. 아주 열정적으로 사랑을 나누며 매주 임신 테스트기로 검사를 해봤는데 임신은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6달 동안 한 번도 두 줄이 뜨지 않아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남편은 급하게 생각할 거 없다며 아직 저희 둘 다 젊으니 신혼을 오래 즐기고 가져도 된다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살림에 관여하지 않긴 했지만 아들을 무조건 낳아야 한다며 계속해서 닥달해 오셨죠. 너 왜 임신을 못하니? 혹시 내 아들 만나기 전에 문란하게 살아왔던 거 아니야? 술집 여자들이 신분을 속이고 결혼해서 애 못 낳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하는 소리야. 말해봐라. 너 대기업 들어가기 전까지 뭘 해서 돈을 벌었니? 혼자 사는 게 만만치 않았을 텐데 말이야. 어머님, 지금 제가 문란한 생활을 했다는 것도 모자라 술집 여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잘못 들은 거죠? 니녀는 귓구멍이 막혔니? 왜 사람 말을 못 알아들어? 솔직하게 말해봐. 너 남자들이랑 더럽게 살아왔지? 낙스폰서 이런 거 받으면서 대학교 등록금을 내고 그런 거지? 제가 왜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하는지 몰랐지만 확실하게 대답해 드렸습니다. 절대 더러운 짓을 한 적도 없고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해가면서 살아왔다고 말이죠.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혀를 차며 믿음이 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과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임신이 왜 안 되는지, 서로의 몸에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말이죠. 그런데 검사 결과를 받고 조금 충격이었습니다. 남편은 아주 건강했는데 제 몸이 약한 상태여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느냐고 물으셨답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떠올려 봤더니 시어머니의 갈굼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신혼 초에는 말도 안 되는 규칙으로 살림을 시키신 데다 요즘은 아들을 낳으라고 난리를 치시는 바람에 속에서 우라통이 터졌으니까요. 의사 선생님은 스트레스 요소를 없애야 몸이 건강해질 거라고 조언해 주시고 진료를 마치셨습니다. 이에 남편은 제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시어머니께 연락해 저를 그만 찾아오라고 말했답니다. 제가 연락하지 말라고 말렸는데도 말이죠. 그이는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와서 따지는 걸 모르고 있었으니 자신의 행동이 올바른 줄 착각하고 있었네요. 여하튼 남편에게 싫은 소리를 들은 시어머니는 다음날 바로 저를 찾아왔고 언제나 그래왔듯이 쌍욕을 퍼부으셨습니다. 야 이년아, 니년 몸이 약해서 애를 못 낳는 게 왜 내 탓이야? 결혼 전에 몸을 막 굴려 먹은 니 탓이지. 어머님, 제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이가 어머님한테 연락을 한 거고요. 저 몸 막 굴려 먹은 적 없습니다. 훈석 씨는 저에게 처음이자 마지막 남자라고요. 얼씨구 웃기고 자빠졌네. 지금 네가 수천여로 시집왔다는 소리를 하는 거야? 그걸 나더러 믿으라고? 지나가는 개가 쳐오겠다. 야 이년아, 거짓말을 할 거면 좀 그럴싸하게 해라. 시어머니는 조롱과 비난을 아낌없이 퍼부으셨고 또다시 손자 타령을 하시고 자리에서 떠나셨습니다. 이렇게 시자 노릇하는 시어머니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지내니 임신이 쉽게 될 리 없었답니다. 해가 여러 번 바뀌어 30대 중반이 되었는데도 임신 테스트기는 늘 한 줄만 나왔습니다. 병원에 가서 얼마나 제 몸이 안 좋은지 물었더니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아이를 가질 단계는 아니니 걱정을 내려놓고 스트레스만 받지 말라고 똑같은 소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시어머니를 아예 안 보고 사는 건 불가능하니 명상과 요가, 필라테스 등 정신과 몸을 단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돕기라도 하는지 제가 명상을 시작하자마자 시어머니가 180도 달라진 태도로 대하셨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우렁각시처럼 집에 오셔서
청소와 살림을 해두시고 돌아가셨고 제가 좋아하는 반찬과 임신에 좋은 음식을 잔뜩 해주셨답니다. 과거에 어떻게 하셨든지 현재가 중요하니 저는 지금의 정성을 진심으로 감사해하며 매주 찾아뵙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세아가, 생각해보니 내가 널 몸서리치게 괴롭힌 것 같구나. 지난 날을 떠올리면 얼마나 미안한지 모르겠다. 세아가, 날 용서해줄 수 있겠니? 라며 사과를 하시는 겁니다. 어머님, 사과해주셔서 감사해요. 사실 어머님께 서운한 적도 많았고 미워한 날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과를 해주시니 지난 일이 씻은 듯이 잊혀지는 기분이에요. 그렇다니 다행이구나. 앞으로 우리 다정한 모녀처럼 잘 지내보자. 그때 시어머니 눈빛을 보았는데 진심으로 저에게 미안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친엄마처럼 저를 아껴주셨고 예쁜 말을 자주 해주셨어요. 새애기 퇴근했구나. 너희 먹을 반찬을 빨리 하고 떠나려고 했는데 들키고 말았네. 세아가, 내가 임신에 좋다는 반찬을 좀 만들었다. 특히 여기 보이는 해물무침이 임신의 특효라고 하는구나. 이번에 쌍둥이 낳은 색시한테 들은 대로 만든 거야. 이 반찬은 네 남편 주지 말고 너 혼자 먹어야 한다. 꼭 혼자 먹어야 돼. 아, 정말요? 고맙습니다, 어머님. 잘 먹고 건강한 아이를 꼭 임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저 아들을 못 낳으면 어떡하죠? 얘가 아직도 날 모진심으로 만드네. 세아가, 아들 딸 구분하지 말고 건강하게만 낳거라. 그리고 내가 다 키워줄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시어머니가 조리하신 임신 특효 반찬은 겉으로 봐선 별로일 것 같았는데 정성을 생각해서 잘 먹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시 한번 그 반찬을 저 혼자만 먹어야 한다 강조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무조건 혼자 먹겠다고 약속을 했답니다. 그런데 저는 진급을 앞두고 있어서 매일 야근을 해야 해서 집밥을 먹지 못했고 남편도 사업이 워낙 잘 되고 있어 늦게까지 직원들과 식사를 하고 늦은 시간에 집에 왔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저는 진급에 성공해서 시간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먼저 집에서 늦잠을 자고 일어나 시어머니가 주신 반찬을 먹으려고 밥상에 차렸답니다. 그런데 음식에서 약간의 냄새가 나더군요. 상하진 않았는데 그냥 먹기에는 힘들 것 같아 김치찜에 넣기로 했답니다. 일단 늦은 아침은 대충 빵으로 때우고 시어머니가 주신 반찬을 넣은 김치찜은 저녁에 와서 먹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콧노래를 부르며 회사에 가서 일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세아가, 내가 준 반찬 다 먹었니? 제가 손도 대지 않고 있다가 김치찜에 넣어 먹을 거라는 말을 하면 서운해하실 것 같아서 혼자서 다 먹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아주 맛있게 잘 먹었어요. 감사드려요. 그래? 그런데 몸에 아무런 반응이 없었니? 반응이요? 아, 임신 소식이 있냐고요? 아직 소식이 없네요. 죄송해요, 어머님. 아, 아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가 있겠니? 오늘도 내가 너희 집 가서 똑같은 반찬을 만들어 놓을 테니 이번에도 네 서방 주지 말고 꼭 혼자 먹거라. 알았지? 또 해주시겠다고요? 고생스러워서 어떡해요. 어머님 그럼 저녁에 가서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그래, 그럼 얼른 끊고 일하거라. 난 내일을 할 테니까. 시어머니의 정성을 생각하니 오늘 저녁은 꼭 그 임신 특효라는 반찬과 김치찜을 맛있게 먹을 기대를 했답니다. 그렇게 회사에서 저녁까지 일을 하고 퇴근 시간이 가까워질 때쯤 시어머니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또 무슨 하실 말씀 있으세요? 박순자 씨 며느님이시죠? 저는 경찰입니다. 경찰이요? 그런데 왜 저희 시어머니 핸드폰으로 연락을 주시는 거죠? 어머님께 무슨 일이라도... 그게 이웃집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김정아 씨 집에 왔습니다. 김정아 씨 집에서 뭔가를 깨는 소리가 연속으로 들린다고 해서 부부싸움으로 생각하고 찾았는데 박순자 씨가 숨지기 전에 본능적으로 도움을 청하려고 유리컵을 깨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어머님이 숨지기 전이라니요?
그럼 어머님이 돌아가시기라도 하셨다는 거예요? 아, 네. 유감이지만 박순자 씨는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지금 과학수사들을 불러 사망 원인을 밝히려고 합니다. 김정아 씨와 박훈석 씨는 경찰서로 좀 와주셔야겠습니다. 갑자기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말에 너무 당황스럽고 황망해서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와서 정신을 차리고 경찰서로 향했답니다. 남편과 저는 믿기지가 않아서 어머님을 봐야만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경찰에게 빨리 어머님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지금 부검을 진행 중이라며 저희 부부를 아무데도 가지 못하게 했답니다. 마치 범죄자처럼 취급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안절부절 못하고 경찰서에서 하루가 지나도록 기다리고 있었는데 형사들이 조사가 끝났다며 저희를 불렀답니다. 박순자 씨는 타살도 아니고 자살도 아닙니다. 보고 독인 테트로도 톡신이 위에서 발견됐어요. 처음엔 김정아 씨를 의심했는데 조사해보니 전혀 아니었습니다. 보거 독이요? 형사님, 저희 집에는 보거가 없었어요. 저를 의심하고 말고를 떠나서 보거를 언제 드셨길래 돌아가셨다는 건가요? 보거를 드신 게 아니라 진실은 박순자 씨가 만든 해물무침에 보거독이 발견됐습니다. 또 김치찜에 섞인 반찬에서도 발견됐고요. 네? 거기서 왜 보거독이 나와요? 무슨 말씀이신지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시겠죠. 저희도 그게 이해가 안 돼서 박순자 씨에 대한 조사를 해봤는데 핸드폰에서 증거를 찾았습니다. 바로 김정아 씨를 해칠 계획들을 말이죠. 보고덕으로 사람이 죽을 수 있는지 검색한 많은 기록과 김정아 씨를 해치고 새로운 며느리를 드리겠다는 언니와의 문자 내용도 확보했습니다. 박순자 씨가 김정아 씨를 해치려고 보고독이 든 반찬을 가져다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반찬을 드시지 않고 김치찜에 넣으셨죠? 박순자 씨는 그 사실을 모르고 혼자 식사를 하시다가 테트로도 톡신 독에 중독이 되어 급사하신 겁니다. 저와 남편은 진실을 듣고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머리를 짚고 생각을 하다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얼마 전부터 나에게 잘해주기 시작했는데 그게 다 날 해치기 위해서 밑밥을 까셨던 거네. 내가 보고독을 먹고 죽으면 슬퍼하는 시무 연기를 하고 새 며느리를 드릴 계획이었어. 진짜 기가 막히네. 난 그런 줄도 모르고 갑자기 잘해주셔서 매일 감사하고 살았는데 말이야. 진짜 어머님 참 웃긴다. 자기 발에 넘어진 거랑 다를 게 없네. 당신이 뿌려놓은 보고독이 가득한 음식을 스스로 드셨으니 말이야. 내가 얼마나 싫고 미웠으면 그렇게 하셨겠어? 아무래도 당신과 나는 이혼을 해야겠다. 여보, 정아야. 혼란스러운 건 알겠지만 이혼이라니. 나도 놀랍고 기가 막혀. 그리고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슬프지도 않아. 과정이 어찌되었든 당신이 무사하잖아. 그리고 엄마는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이혼할 필요가 있겠어? 여보, 흥분 가라앉히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자. 어? 됐거든? 날 해치려고 한 당신 어머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오만 정이 떨어진다고. 당신 얼굴 볼 때마다 떠오를 텐데 계속 결혼 생활을 유지하자고? 당신 얼굴 보는 거 역겨우니까 꺼져. 형사들은 사건이 종결났으니 시어머니의 장례를 치러도 좋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미쳤다고 저를 해치려고 한 여자의 장례를 치러주겠습니까? 욕사발을 남편에게 실컷 하고 집으로 돌아가 제 짐을 싸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이가 저를 따라와 무릎을 꿇고 울고 불며 떠나지 말라고 애원했습니다. 여보, 내가 미안해. 죽은 엄마 대신 사과할게. 제발 날 떠나지 마. 됐어. 당신 얼굴 볼 때마다 시어머니가 떠오를 것 같으니까 날 내버려둬. 정아야, 나도 당신과 똑같이 엄마를 원망하고 증오해. 그런 사람을 어떻게 엄마라고 생각하겠어. 이젠 당신을 해칠 수 없으니까 제발 이러지 마. 남편은 자기가 꼭두각시처럼 살아왔던 이야기를 구구절절했고 시어머니 때문에 괴롭고 힘들었던 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바쁘다는 핑계로 고부 갈등을 막아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두 손을 싹싹 비비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에 저는 한 발 물러서기로 하고
잠시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시어머니의 장례를 치러주지 않고 장례 지도자에게 약식으로 치르고 화장을 해서 아무 곳이나 뿌려주라고 일임했답니다. 그이는 저를 해치려 했던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다며 유품과 사진들을 모두 불태웠습니다. 시어머니의 모든 걸 이 세상에 남기지 않았답니다. 저는 복잡한 신경을 정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말이죠. 그래서 회사 동료의 집에 머물면서 많은 생각을 하며 지냈답니다. 그런데 매 순간마다 남편이 떠올랐습니다. 저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주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잊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내내 고민하다가 남편에게 다시 돌아갔답니다. 그이는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며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고 껴안고 난리를 치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시어머니 이야기를 내 앞에서 꺼냈다간 바로 이혼당할 줄 알라고 경고를 했더니 그럴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며 저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었답니다. 그렇게 다시 부부로 지내게 된 저희는 시어머니에 대한 대화를 절대 하지 않고 아주 잘 지냈어요. 이런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시어머니가 사라지니 걱정과 근심거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뒤에 제 몸이 좋아졌는지 임신 테스트기에 두 줄이 나타났답니다. 자기야, 나 임신했어. 드디어 엄마가 된다고. 그게 정말이야? 와, 너무 잘됐다. 이제 우리에게 새 식구가 생겨 더 행복할 것 같아. 잘했어, 여보. 그리고 날 떠나지 않아서 고마워. 10달 뒤 딸아이를 출산하게 되어 저희 부부 인생에 핑크빛 사랑이 꽃피우듯이 밝게 피어났습니다. 아휴, 지금은 남편과 딸아이와 아주 행복하고 평범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결혼해서 무지막지한 일을 겪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훌훌 털어버리고 살 수 있게 되었답니다. 제가 시어머니한테 당한 일들과 당할 뻔한 무서운 이야기 정말 소름 끼치지 않나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떠셨을지 의견이 궁금하네요. 댓글을 모두 확인할 테니 여러분의 생각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안녕히 계세요.